정리 40. 정신 안에 타당한 관념들로부터 정신 안에 생기는 모든 관념도 또한 타당하다. 증명. 이것은 명백하다. 정신 안에 타당한 관념들로부터 정신 안에 어떤 타당한 관념이 생긴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정리 11의 계에 의해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거나 신이 극히 많은 계물의 관념으로 변용해 있는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단지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신의 지성 안에 신을 원인으로 하는 어떤 관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타당한 것이어야만 한다. 주석 1. 이것으로써 나는 공통개념이라고 불리며 우리의 추론 과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공리 또는 개념은 다른 원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 어떤 개념이 다른 개념에 비해 더 유용한지 그리고 어떤 개념이 거의 쓸모가 없는지가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모두에게 공통적이며 어떤 개념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뚜렷하고 명확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개념이 근거가 부실한지 판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2차 개념이라고 불리는 개념과 그것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공리의 기원이 밝혀질 것이며 내가 때때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고찰했던 다른 것들도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른 논문에 할애했으며 이 문제를 너무 길게 논함으로써 독자들을 실증나게 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그것들을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의 정신이 진리라고 깨닫는 관념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관념들도 진리로 인식됩니다. 즉, 보통 공리라고 일컬어지는 명제로부터 다른 정리라는 명제가 도출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리란 더 이상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통개념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사물의 공통개념인 진리로 인식한다는 것은 신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 신 안에 있다는 뜻이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관념이란 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어떤 관념을 형성할 때 그 관념은 신 안에 있을 때 참된 관념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관념은 원래의 관념이 원인이므로 원래의 관념이 신의 관념이라고 보는 한 참된 것이며 파생된 관념은 신을 원인으로 갖게 되므로 참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모든 참의 근거를 신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나는 있음, 사물, 어떤 것과 같은 소위 초월적인 명사가 생긴 원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려고 한다. 이들 명사는 인간의 신체는 한정된 것이어서 일정 수의 심상만을 뚜렷이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다. 만일 그 수가 초과되면 심상들은 혼란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있음, 사물 등을 초월적 명사로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초월적 명사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명칭을 말합니다. 책상, 사랑, 순위 등은 인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명사들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뭉뚱그린 있음이라는 명사는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명사이므로 초월적 명사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친구들 하나하나가 인식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될 때 우리 정신의 능력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있음, 사물 등이라는 명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신체가 자체 안에 한 번에 뚜렷이 형성할 수 있는 심상들의 수가 현저히 초과하게 되면 모든 심상은 서로 완전히 혼란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신체 안에서 동시에 형성될 수 있는 심상들의 수만큼의 물체들만을 동시에 뚜렷이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물체들을 뚜렷하게 표상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상들이 신체 안에서 완전히 혼란해지는 경우에는 정신도 또한 모든 물체를 혼란스럽게 아무런 구별 없이 표상할 것이며 그것들을 말하자면 하나의 속성 아래에, 즉 있음, 사물 등의 속성 아래에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초월적 명사가 이렇게 해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상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생생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도 도출될 수 있고 이와 비슷한 다른 원인들에서도 도출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원인만을 고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는 결국 이들 명사들이 매우 혼란된 관념들을 표시한다는 것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이 초월적 명사들의 유래가 다른 원인으로부터도 설명될 수 있으나 결국 혼란된 관념들을 단순하게 표현하려는 데에는 앞서 설명한 원인과 일치하므로 그러한 원인들을 모두 따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 말, 개 등과 같이 일반적 개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개념들도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했다. 즉 인간의 신체 안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심상 예컨대 인간의 심상의 수가 표상하는 능력을 물론 아주 초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초과함으로 인하여 즉 정신이 개인들의 사소한 차이와 정확한 수를 표상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 모두의 일치점 즉 신체가 그들 인간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는 한에 있어서 생기는 일치점만을 뚜렷하게 표상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개념들이 생겼다. 왜냐하면 그 점에 있어서 신체는 각각의 개인에게서 가장 많이 격렬하게 자극받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인이나 서양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심상의 표상 능력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세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장 뚜렷하게 다르게 보이는 점만을 인식하여 이 머리가 노랗고 이 코가 뾰족하고 또 두상이 동양인에 비해 직사각형의 모습만이 표상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물들을 그처럼 뭉뚱거려 표현하게 된 것이 일반 명사가 형성된 유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명사도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정신은 이 일치점을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것을 무수히 많은 개인들에 대해 적용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정신은 개인들의 정확한 수를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모든 사람에 의해 똑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지는 않으며 신체가 보다 빈번히 자극받아 변화된 것에 따라서 또한 정신이 보다 쉽게 표상하거나 상기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간에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다 자주 인간의 모습을 경탄하며 주시한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말을 직립한 모습의 동물로 이해할 것이다. 그에 반하여 다른 관점으로 관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다른 심상을 형성할 것이다. 예컨대 인간을 웃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본다든지 깃털 없는 두발 동물, 이성적 동물 등으로 표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외의 것에 관해서도 각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사물의 일반적 심상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단순한 심상으로 자연의 사물들을 설명하려 했던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많은 논쟁이 일어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신체가 자극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을 스스다니는 동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웃을 수 있는 동물, 깃털이 없는 동물, 이성적 동물 등
다양한 이해를 나타낼 것이며 이것이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주석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에 의해 우리는 많은 것을 지각하여 일반적인 개념들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1.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물로부터 감각을 통하여 단편적이며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어떠한 지성적 질서도 없이 형성되는 개념들. 2. 기호들로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읽으면서 사물을 상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어떤 관념을 형성하며 그 관념을 통하여 그 사물을 표상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는 개념들. 사물을 생각하는 이 두 방식을 나는 이제부터 제1종 인식, 의견 또는 표상이라 부를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물의 특성에 대하여 공통 개념 및 타당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나는 이성 및 제2종 인식이라 부를 것이다. 스피노자는 타당한 관념, 곧 참관념인 진리를 이성에 의한 인식 또는 제2종 인식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에 비해 단순한 상상이나 개념 없는 직관을 제1종 인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의 인식에 더하여 내가 다음에 제시할 제3종의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직관적 인식이라 부를 것이다. 이 종류의 인식은 신의 어떤 속성들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에서 사물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종류의 인식을 나는 단 하나의 예로서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에 세 수가 주어져 있는데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와의 비례관계와 똑같이 세 번째 수와 관계된 네 번째 수를 구하려 한다고 하자. 상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를 곱하여 그 결과를 첫 번째 수로 나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을 아무런 증명도 없이 배운 것을 아직 잊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들이 아주 간단한 수들의 경우에서 이것을 자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유클리드 제7권의 정리 19의 증명에 의거하여, 즉 비례수의 공통적 특성에 의거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수들의 경우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다. 예컨대 1, 2, 3의 수가 주어진 경우에 제4번의 비례수가 6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가 비례관계에 있음을 직관으로 알고 네 번째 수를 추론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다. 비례수를 구하는 경우로서 제1종 인식, 제2종 인식, 그리고 제3종 인식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상인의 예를 든 것은 상인은 어떤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또는 막연히 듣고 검증되지 않은 채 기억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항상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 인식에 해당이 되고 유클리드 정리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그는 이종 인식, 즉 이성에 의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종 인식은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1대2는 3대 갈로에서 갈로 안에 6이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인식입니다. 인간의 경우 그것은 이성의 인식에서 발전하여 직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관지라고 스피노자는 부릅니다. 신은 모든 경우에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인식은 모두 직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미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2종 인식인 이성으로 미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미래를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직관지는 근원적으로 신의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41. 제1종의 인식은
오류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러나 제2종 및 제3종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이제 정리 40에서 다룬 것을 정리 41에서 다시 한번 규명해 둡니다. 1종 인식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제2종 및 제3종 인식은 반드시 참이라는 점을 명시해 둡니다. 증명. 우리는 앞의 주석에서 제1종의 인식에는 타당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관념들이 속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리 35에 의해 이 인식은 허위의 유일한 원인이다. 다음으로 제2종과 제3종의 인식에는 타당한 관념들이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QED. 제1종 인식이 항상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2종 인식과 제3종 인식은 반드시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에 의한 인식과 신과 관련된 관념의 인식은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42. 제1종의 인식이 아니라 제2종과 제3종의 인식이 우리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일로 가르친다. 증명. 이 정리는 그 자체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는 사람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타당한 관념을 갖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2종 또는 제3종의 인식을 써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의 방법이 단순히 경험이나 자신의 상상 또는 들은 바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그것이 이성의 인식이나 직관지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 분명한 판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직관지는 신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의 이성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성을 세대와 세대로 연결하여 첨단 과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간 이성을 무한히 연결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아는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것들도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보입니다. 최근 인간의 눈을 모방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처럼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칩이 개발됐습니다. 기존보다 성능이 수십 배 향상돼 CCTV와 드론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눈이라고 불리는 시각지능 칩입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물체에 대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사람처럼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연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람 두뇌의 신경 연산을 본뜬 시각지능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또 그 물체가 보는 그 시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는 기계의 장치에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칩의 크기는 가로 세로 5mm로 신경 연산 속도가 10배 이상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량은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물체를 인식하는 칩은 초당 1회 수준인 데 비해 이 칩은 초당 33회 물체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칩입니다. 이 기술은 소형 칩을 저전력화해 향후 스마트폰이나 CCTV 등의 기존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체를 한 번 인식하는데 150억 개 정도의 신경 연산이 필요해 열이 많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았던 문제점을 해결한 겁니다. 그 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이 우리가 이동성 있는 어떤 그 물체에다가
인공지능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정 물체나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 기술은 마치 사람의 눈처럼 사물을 학습하고 인식해 시각지능 상용화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